비상장 기업인 SK 에코프렌트 22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7% 증가했는데요. 실질 영업손실은 1369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명 유튜브 프로그램으로서 그 3%라고 압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담당자가 제 10화 방송한 내용인데요. 미래를 지키는 기업이 시장을 주도한다. SK 에코프렌트에 대해서 상당히 그 홍보적인 측면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미래를 지킨다기보다도 제 그 보고 난 그 이 감상은 미래를 만드는 기업이 시장을 주도한다. 이렇게 제목을 좀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국내 1위 종합 환경기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수처리 분야, 그 다음에 소각, 폐기물 소각, 그 다음에 매립, 이렇게 해서 그 국내의 어떤 그 순위를 그 발표를 소개를 했고요. 최근에 에코프렌트가 미국의 블룸 에너지하고 합작을 해서 블룸 SK 퓨어셀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했습니다. 연료전지 발전의 장점으로 해서 또 소개한 게 있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 그 환경 분야에서 그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2020년에 환경시설관리주를 인수했고요. 인수하면서 종전 일반 건설회사에서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에너지 솔루션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다고 회사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10일에 블룸 에너지 코퍼레이션에 대해 USD 달러 이게 100만이면은 100만 1000만 3억 1천만 달러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정말 그 회사에서 나온 금액대로 콜 옵션 권한 행사를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매수 권한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1일에 K솔루션, P솔루션, 그 다음에 가스앤파워그룹, 배터리 사업그룹, 인더스트리얼 사업그룹 이렇게 그 사업 부분의 솔루션 사업 부분이라고 크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KP, 가스앤파워는 알겠고 배터리 사업도 알겠고 그 다음에 뭐 인더스트리얼 사업그룹이란 게 이제 공장 건설 사업 뭐 이런 거 같은데 이거를 물적 분할해 가지고 새롭게 SK 에코 엔지니어링 주라고 만들어서 여기로 분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SK 에코 엔지니어링을 소유하는 회사로 또한 에코 에너지 홀딩스 유한회사가 또 만들어진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분을 인수하는 회사로서. 그 회사가 소개하는 솔루션 사업으로는 도로, 터널, 교량, 철도,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반도체, 화공발전 등 이렇게 이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 외에 말이죠. 여기에서 잠깐 우디라는 거를 한번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갭. 제가 그 분석을 하면서 갭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시스템 업무 성과에 원하는 수준과 실제 수준 간의 격차다. 목표 수준이 있는데 현재 수준이 있다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갭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런 것이 이 스루풋 분석에 뭐하고 비유를 할 수 있겠냐라는 이제 질문이 또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거 이전에 일반적으로 UD라는 것은 조직의 만성적인 문제인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일시적인 사건과는 다릅니다. 대부분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만성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대부분 증상 처방에 일반적으로 그칩니다. 근본 원인 처방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증상 처방할 되면은 일시 증상이 완화되어도 또 다시 발생하는 거죠. 그 두더지 게임 같이 두들기면은 내려갔다가 또 다시 튀어오르는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이 그 우디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래서 저는 그 스루폿 회계의 원가 회계에서의 원가 회계의 갭 분석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는 접근한다고 또 소개를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차이를 메워서 원하거나 기대하는 수준의 업무 성과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끈질긴 문제가 우리의 시스템에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재발하는 문제들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undesirable effect 해가지고 약어로 UD라고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소개할 것은 일반적인 그 조직 내에서 그 갈등 대립 구조도라고 해서 조직 내의 어떤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는 크라우드라는 하나의 도구인데요. 일반 영리기업은 ABC는 어떻게 말을 갖다 붙이더라도 대부분 이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B 쪽에서는 스루풋이 증가한다는 측면의 어떤 표현들이 있고 C 쪽에서는 코스트 다운, 원가 절감이나 아니면은 원가 통제라는 표현으로 다들 그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돈도 벌어야 되지만 또한 동시에 비용을 그 절감시키든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통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조직의 각 부처마다 어떤 갈등 대립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서 사실은 어떤 그 A 공동 목표를 인식을 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C에 대해서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비용을 통제한다. 돈을 합리적으로 쓴다. 그래서 이런 갈등 구조가 생기는 경우가 여기에 위험에 빠뜨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영어로 얘기한다면 리스크 테이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그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는 경영상 위험에 빠져 있다.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계속해서 생존을 위해서 수익 창출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선은 요즘에 생존하기가 먼저 급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수익 창출을 우선은 생존이라고 얘기해도 뭐 무방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그 D는 일반적으로 영업이 원하는 것을 아마 풀어서 표현해 볼 수 있고요. D 프라임은 생산 부문이 원하는 것을 풀어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좀 건너뛰어서 국가 간의 대립이라고 본다면은 요즘에 그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이런 식으로도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10월 15일 그 야후 파이낸스 뉴스에 나온 얘기인데요. 시 주석은 중국에 대한 무역 규제를 중대한 대립으로 보고 있다고 존 맥스 바우커스 전 주중대사는 말한다. 이게 D가 만약에 미국이 원하는 거라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시진핑 주석이 원하는 것은 수입 규제 하지 말고 무역 규제 하지 말고 우리한테 디커플링 하지 말고 우리 물건을 계속 사가고 이 자유무역이 돼야 된다. 공산주의가 이제 거꾸로 자유무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은 이제 그 비판적인 사람들은 자국 이기주의에 빠졌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은 그 도덕적으로 얘기할 성격이 아닌 겁니다. 어떤 국가라도 중국이 이렇게 원하는 것도 결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고요.
미국도 더 이상은 중국이 노는 꼴을 못 보겠다 해가지고 중국하고 디커플링을 해서 우리 편에 다 서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대립관계인데 이거를 같이 공존하고자 해결하는 방향을 찾으려고 미국이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D프라임을 제거하려고 노력할 따름이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자, 그렇게 좀 그 도입 부분을 좀 진행을 해 봤고요. 죄송합니다. SK 에코프렌트는 2021년 1월 1일부로 IFRS 회계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아이고, 종전에는 일반 회계 기준 GAAP로 해왔겠죠. 매출은 2조 7천억 원대로서 아이고 오히려 죄송합니다. 전년 동기보다 1.7% 증가했는데요. 원가회계에 참고적으로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을 좀 변기해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매출이 증가하면은 제조업체들은 일반적으로 그 재고가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32.5%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약간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죠. 이게 그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또 재고가 증가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매출 원가는 0.7%뿐이 증가를 안 해서 매출 총이익이 12.7% 증가했고 판매관리비 9.1%뿐이 증가를 안 해서 영업이익은 20.3% 증가한 거로 그렇게 상반기 결산을 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것은 매출 원가인데요. 매출 원가는 기초재고 더하기 총제조비용 빼기 기말재고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 범위 기준이 회계투명성의 1차 관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여기 원가계산서를 보면서 이런 그 질문을 해보고 의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2022년 2월 1일자로 솔루션 부분의 여러 부분들을 분할시켜 버렸는데 그러면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데 오히려 증가했다. 그러면은 환경관계에 매출이 증가했느냐? 뭐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까지 그 건설 부분에 그 솔루션 건설 부분을 이쪽에서는 솔루션 사업 부분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2조 7천억 중에서 87%가 건설 부분의 매출액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환경 부분에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회계기준 변경이라는 거로 해서 제가 문의한 부분이지만 회사가 소개한 걸 보면은 2020년 초 재무상태표에 대한 이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변동액을 조정액을 그 얘기해 가지고 그 결국은 다 그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새로 수정한 것은 IFRS 적용으로 2020년 초 자산 부채 증가하고 자본은 감소한 것으로 4,260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자본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되는 부분은 계약자산 부채 상계 취소의 의미가 뭔지 제 수준으로는 잘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2021년부터 IFRS를 적용하면서 계약자산 또는 미청구공사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뭐 또 선급공사 원가라는 것도 있네요. 그것이 뭐 선급금으로 개정이 되어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산은 증가하고 부채도 크게 증가했는데 상대적으로 자본은 그래서 내려간 것으로 2022년 초에 그러면은 그 2021년 말 그 재무 상태에 또 변경을 했는데
1년간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조정액이 자산은 3,662억 원이 증가했고 부채는 6,221억 원이 증가했고 자본은 2,558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자본이 그 7,621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연말에는 그렇게 또 변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좀 2,231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조정 작업을 해놓고 2021년도 말하자면은 이 변경등 재무제표로 다시 시작을 했다는 얘기겠죠. 뭐 자세한 내용은 저는 전문적인 이런 분야는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뭐 어쨌든 새로운 회계 기준으로 와서 재무상태표가 변했다.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변해서 다시 세팅해 가지고 시작하는 거다.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만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재무상태표에 뭐 다시 재구성한 걸 보면은 총 자산이 6,963억 원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부채는 거꾸로 387억 원이 감소했고요. 자본 총계는 7,351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유상증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관심 가는 부분은 이 재고자산도 재고자산이지만은 계약자산 미청구공사가 3천억이 6개월간 증가했다. 이것이 이제 주요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작년까지는 없던 계정이 생겼는데 2021년 말에 한 5,485억 원 있다고 재작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인식을 했고 이게 3개월 만에 3천억이 더 증가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원가 회계보다도 스루프 손익이 감소한 게 아니 증가한 것이 스루프 회계는 크게 적자다 하는 주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IFRS 적용 조정 내역 중 미청구 공사 증가액과 조정 내역과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회계 기준에 없었던 미청구 공사 계정이 신설된 거죠. 그리고 자본 총계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도 말에 이 자본이 조정이 됐었는데 이게 조정전 금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또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제 수준으로는. 어쨌든 뭐 대차는 맞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에 와서 WCA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억 3,700만 원 감소한 거로 되어 있고요. 핵심적으로는 미청구공사가 3천억 증가했다는 게 원가회계 영업이익과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 WCAI의 변동 내역을 보면은 미완성공사가 있었는데 이걸 제조업으로 치면은 제공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완선주택으로 준공을 해서 이제 완선주택으로 넘어왔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고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근데 상반기 중에서도 2021년 말에도 195억 원이 있었는데 완선주택이 상반기에도 미분양돼서 계속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용지는 없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장품이 일반적으로 건설회사는 저장품이 뭐 크게 그렇게 있는 회사가 아닌데 이게 환경시설 관리주를 인수하면서 저장품이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매출원가에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런 거로 돼 있는 자재 성격이죠. 그리고 수주 잔액 관리에 있어서는 뽑아 왔는데 현재 6월 말 현재 17조 원의 수주 잔액이 있는데 완성 공사액이 뭐 44조 원, 기본 도급액이 61조 원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런 식은 이제 일반 회사 공무부 수준의 관리 방식이고요.
수주사항을 얘기하려면 기간 개념이 들어가서 올해 그 상반기 할 때 기초 그 수주 잔액이 얼마 있는데 6개월간 반기에 수주 계약 얼마 했고 완공 매출이 얼마 돼서 기말 잔액이 얼마다. 그래서 이 완공 매출은 매출액과 일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그 흐름으로 그 공시를 해야 기업의 신뢰도가 올라간다고 할 수 있는데 완공 매출하고 그 다음에 그 매출액하고 링크가 안 되니까 과연 그 매출액 자체도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비교 대상이 없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길게 진행을 해서 스루프트 회계로 보면은 매출 재료비는 그 매출이 증가했는데 거꾸로 매출 재료비는 감소한 거로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2.9% 증가했고요. 스루풋율은 0.9% 상승했고 운영비용은 14.1%가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스루풋 증가율보다 그 운영비용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에 TOE 생산성은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영업 손실이 1369억 원이고요. 원가 회계는 922억 원 흑자가 났다고 그러지만은 합쳐서는 2292억 원의 갭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공비 배부 포괄 제공 성격인 미천공사가 크게 3천억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는데, 미천공사가 청구도 안 했는데 미천공사를 설정을 해가지고 그만큼 매출이 인식이 됐다. 전년도보다, 그러니까 이 매출액의 3천억 정도는 부풀려진 매출액이 들어간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표현 방법에도 일반적인 매출원가에서 얘기하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회사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재료 등의 사용액이라고 해서 표현했는데요. 이게 좀 감소를 했습니다. 매출이 증가했는데 어떻게 감소하는지, 이게 좀 밸런스가 안 맞죠. 그리고 상품의 판매는 좀 증가를 했고요. 어쨌든 매출원가 재료비, 이렇게 합친 매출원가 재료비는 41%가 감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는 매출이 증가했는데 매출 재료비가 감소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역시 제 생각에는 미천공사가 부풀려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운영비용은 14.1%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비, 현장 운영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그 14.6%, 15% 증가를 했습니다. 운영비용은, 재료비는 떨어지고 운영비용은 2조 원대로 증가를 했습니다. 운영비용 비율 대비 그 76%로 1% 가공비가 증가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재료비는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재료비가 떨어졌느냐? 그러면 건설업에서 2022년도에 재료비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설자재들이 철근, 시멘트,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 유들이 전부 다 인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내려간 거로 된다 이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노출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PQ 총 그 제조 비용이라고 제조 용어로 썼는데, 이거는 총 건설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천억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장에 그 총 제조 비용 차이를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고요.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2,53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도보다 12%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가 878명이나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인당 상반기 평균 임금이 그 7,240만 원으로서 이 추세대로 간다면 연봉은 1억 4,400만 원 정도, 매우 대기업 중에서도 고임금, 잠깐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외에 감가상각비 이런 거 외에 모든 비용을 기타 비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1조 9천억이나 나갔는데 이게 17.6%, 거의 뭐 3천억 정도 그 비용이 증가했는데 운영 대비 비율은 85%나 해당됩니다. 이렇게 기타 비용이 이렇게 85%나 되는 거를 이렇게 묶어서 그냥 표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거라고 봅니다. 이 중에서 외주비가 얼만지 이런 거죠. 외주비 정도는 좀 밝혀줘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그 환경시설관리주를 인수했으니까 그 공장에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운영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연료비도 들어가고 소각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쪽이다 보면은 이런 것들 핵심적인 이 에너지 비용, 그 유틸리티 비용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표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장 기업이라서 그런지 조금 더 만약 이 기업이 상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자금 확보를 위해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 수 878명을 줄인 것은요, SK가 점령군으로 들어와서 종전에 있는 그 조직원들을 대거 해고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인수한 회사 중에서 고인공군을 잘랐을 수도 있고 저인공군을 대부분 고인공군을 잘랐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인원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은 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2단계 그 차이는 그 미천고공사 증감액을 빼버리면은 요그 갭2의 마지막 남은 것이 이게 바로 WCA 증감액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그 비성분 재고 자산의 변동을 반영 안 하고 그냥 원재료 사용액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원가로 했지 이게 매출 원가하고 하면 이만큼 갭이 생긴다는 거니까 이것도 부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재료 사용액 등에 그 재고자산 증감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은 상반기에 맞는데 작년도 상반기를 보면은 현금이 140억 원 들어왔다면은 재고가 140억 원만 감소하면 되는데 509억 원이나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369억 원이나 재고자산이 얼로 날라갔다 이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환경시설 관리 뭐 이런 걸 인수하면서 재고도 인수했을 텐데, 뭔가 중단 영업이 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그건 올해에 해당하는 얘기고, 이게 또 한 368억 원이라는 현금이 어디로 갔는지, 이러한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은 SK 에코프렌트의 회계 투명성은 박지 않다. 뭐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재고 회전율 상반기에는 그 미천공공사가 포함된 거고요. 이거 작년 거는 이제 미천공공사 없는 거니까 비교 대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의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르픈율은 증가를 한 거로 나오죠. 어쨌든 그래도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워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정을 입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그 수출 가격이 상승한 거로 그렇게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데이터들은 주석에 없습니다. 원재료 가격은 좀 건설 자재는 인상된 거로 나옵니다. 임팩트 미래 가치는 95.6%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매출채권 수금 속도하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하고 똑같습니다. 받은 만큼 그대로 그 협력업체한테 준다는 개념이니까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가 회계 개념으로요. 원가 회계의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과 미천고공사는 영원한 우디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터지고 스루프 회계하고 차이점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무려 포괄 재고 자산이 50%나 증가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제한가라고 본다 그러면은 뭐 5조 4천억짜리 그냥 뭐 5억 4천억짜리 뭐 공사를 한다고 그럴 때 1845억 원이 아니죠. 1800 요게 이제 5억짜리라면은 1845억 원이네요. 네. 이게 남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게 재고자산 미천공사를 증가시켜 버리면은 5억 4천만 원을 하더라도 5,849억 원이나 남는 거로 계산이 돼 버려요. 이게 원가 회계의 그러니까 원가 회계 자체를 저는 분식 회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예 그냥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가공비 배부하는 것 자체가 분식 회계라고 저는 규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스루프 쪽에서는 적자니까 이거를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운영비용은 뭐 상반기에 쓴 만큼 더블로 증가한다고 일단 보고 그것을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한다면 거의 5조 8천억은 해야 똔똔 된다, 수지가 맞는다, 손익분기점 수준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나 있는 데이터 가지고 아무리 부풀리지 않고 한다 그러면은 5조 6천억 분이 제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미리 수주한 공사가 많기 때문에 추가 정상 계약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줄 발주처는 조선천지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가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만은 5조 6천억 원으로 된다고 그러면은요. 그런데 원가 회계로 계약을 했으니까 5억 4천만 원으로 계약이 된다 그러면 3,240억 원이나 적자가 나는 게 뻔히 눈에 보이게 됩니다. 5억 한 8천 정도 해야 되는데 5억 6천억 정도로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백데이터 내놓으라 그러면 다른 걸 다 부풀릴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좀 맹점이 있긴 하는 겁니다만은 또 비싸게 다시 낸다고 해서 정상 견적을 받아줄 리는 없고 그대로 가자 그대로 가서 당신들이 공사들을 끝내세요. 그러면은 3천억을 실질적으로는 적자를 볼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흑자로 돌릴 거냐? 그러면은 미청구 공사를 빨리 끝내 추가적인 매출 인식을 일으킨다는 개념의 포괄 WCI 회전율을 5.5회전이 예상이 됩니다만은 이것을 6회전, 0.5회전, 10%만 증분시키는데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매출은 6조 4천억을 달성해서 1조 원이나 증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수주자능이 17조 원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빨리 완성을 시켜가지고 매출 인식을 빨리 하는 방법이죠. 미천구 공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미 부풀려진 거죠. 원가 회계에는 그 차액만이라도 그 차액이 1조 원이나 더 수주 공사를 더 빨리 끝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봐야 한 1974억 원 이익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미래를 아까 미래를 지키는 기업이 뭐 좋다 그러는데 미래를 창조하는 그런 계획 예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부 가격은 유상증자 때문에 48,000원대로 나오고요. 액면 가격은 5,000원입니다만은 SK가 44.48%까지 있고 MD 드래곤 2차, MD 드래곤 1차가 주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주와의 거래, 주주들한테 추가로 한 것은 주주들이 한 4천억 정도 더 이 기업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SK 에코프렌트 상반기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다소 길었습니다만은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좀 설명하느냐고 좀 늦게 걸렸습니다만은 1.5배속을 보셨길 바라고,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